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경제만화방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쌍두반차, 원투펀치, 박시동, 이광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으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보니까 말이죠. 역시 박시동 프로였다. 아유, 아닙니다. 노래방. 노래방.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네. 박시동 원톱, 고현주도 쓸만하더라. 이광수 대표 제가 해볼 만하더라. 그렇게 올렸더니 누가 3, 4, 2전이냐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꼴등이었습니다. 아, 예. 부끄럽습니다. 네. 어떻게 못하는 게 없어요. 축구도 잘하시고. 네. 근데 애가 짧잖아요, 제가. 그 짧은 몸속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 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야기할 거 주제들이 좀 많은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제 주가 5천 시대를 네. 이어 말했습니다. 무슨 3천 시대도 아니고 5천 시대를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어떤 주식 전망도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도 이야기 나누고 또 이제 부동산 정책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광수 대표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죠. 주식에 있어서 정책의 기본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돼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또 최근에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박시동 평론가께서 지금 이제 미국 관세 전망 특히 이제 중국하고 막 끝까지 갈 것처럼 하지만 뭔가 좀 화해 무드가 약간 감지가 됩니다. 그 얘기 설명도 듣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리고 또 미국 국채 그때 우리 이광수 대표께서 이게 중국이 사는 것 같지만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파는 파는 거. 일본 네. 중국도 팔고 일본도 판다. 근데 이제 일본 파는 거가 좀 이렇게 드러났어요. 네네. 네, 그 얘기도 좀 왜 그런지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좀 받고요. 그렇게 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가 5천 시대. 이거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몇 가지 조건을 쭉 얘기를 하셨던데 이런 걸 잡으면 네,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그 조건을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조건이 아주 흥미롭죠. 네. 그 우리 일단은- 상법 개정은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네. 그거는. 네. 일단은 이제 5천 시대 네. 대선 후보다운 화끈한 비전이다. 오, 일단 세.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세. 왜냐면 오늘 2,500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 3천 시대를 열겠다. 그럼- 너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냥 엎어지면 커다할 텐데요. 맞아,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4천 가자. 이것 좀 배포가 작아 보이고 우리가 또 4자를 싫어하잖아요. 그치, 사자 싫어해. 일단 죽을 사자. 네, 그러면 적어도 사실 이제 비전의 의미도 좀 있으니까요. 꼭 더하기 빼기해서 딱 이거에 맞춘다라는 이보다는 예. 그 정도는 다음 정부의 비전으로 가져갈 사이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 화끈하게 5천 야. 이렇게 해서 약간 정치적 비전과 네. 희망을 제시하는 느낌도 좀 담겨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면 예. 오직 비전 제시를 위한 그야말로 근거 없는 뻥이냐. 그렇죠. 뻥고양이냐. 네, 그건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냐? 어떤 논리와 로직으로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까? 네. 그걸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후속 그 개혁 조치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공약은. 근데 일단은 이 5천 시대를 말한 그날 네. 동시에 발표됐던 5가지 약간 뭐랄까요 행동 네. 전략. 예. 요 기본 로드맵으로 전략이. 가면 예, 기본 된다라는 전략. 게 나왔는데 예. 하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국힘도 반대했고 정부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렇죠. 국회로 돌아왔어요. 예. 국회에서 국회에서 재의결해가지고 또 부결이 됐어요. 4표가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때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은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던 제대로 된 풀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예. 국힘이 어차피 반대할 거라서 예. 야 그럼 이거 빼주면 되겠어? 저거 빼주면 되겠어? 해서 사실 알맹이 하나만 남기고 다 빼준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강화되겠네.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했다? 야 그러면은 나는 아예 원래 니네들 때문에 봐줬던 거 있지. 그거 다 다시 붙여. 야. 풀 버전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이제 3가지 내용이 골자인데 예. 저희가 많이 다뤄드린 거 예.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가 누구를 위해서 충실을 다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예. 주주까지 포함해서 회사 더하기 주주. 에게 모두 다 충실을 다해라라는 의무가 들어간다는 그거 거죠.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죠. 근데 이제 재벌들은 우리나라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한국이 상법에 갈라파고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만 이상하다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 빼고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전국 이제 세계적인 그 각 나라의 외국계 사례 기사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사의 의무조항 확실하게 개정하겠다.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을 분리해서 하겠다. 이사에 묶어서 하다 보니까 늘 지거든요. 그리고 그 대주주들이 원하는 사람만 몰래 들어가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감사를 좀 나눠서 뽑겠다라는 거고 집중 투표제 요거까지 해서 확실하게 소수주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넣겠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좋을까요? 우리 개미들이 일단 희망을 갖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한국 시장에 돈을 넣어도 옛날처럼 뒤통수 후려 맞는 일은 없겠구나. 근데 기업들은 그 왜 반대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동안 해왔는데. 이게 투명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소수주주들을 뒤통수 치면서 경영해왔던 거에 제동이 걸리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야,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업의 주식이 많이 올랐어. 이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이 좋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가 올리고 해야 결국에는 외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 M&A 트라이가 들어왔을 때도 저 회사를 옛날에는 싼 값으로 먹었는데 근데 비싸지니까 오히려 공격 방어에도 좋고 회사도 제대로 평가받고 이런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을 하겠다. 그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일단 이런 로직이고요. 둘째는 김건희 주가 조작을 하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해도 현재까지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건희 조사 안 받았고요. 삼부토건 아직도 제대로 된 거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불법 행위 나오면은 그냥 한 방에 보낸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는 이재명 대표 문 닫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금융계에서 아예 잡을 못 얻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거 이재명 대표 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서부터 원래 하던 제가 볼 때 이 특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 앰뷸런스 같은 거 이거 사실 막 전용차랑 넘나들고 하는데 이거 가끔 불법 운영이 많았거든요. 환자 안 타는데 탄 것처럼 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고 저거 어떻게 잡을까 했는데 막상 세우질 못해요. 응급한 사람 잘못 세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제가 이게 의원일 때 들은 거라서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내셨냐. 왜 앞서서 잡냐. 그거 단속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다니지 마라. 대신에 한 번만 걸리면 면허 없애버린다고 그래라. 그럼 무서워서 못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장부 일지랑 환자 일지랑 나중에 쭉 대조해서 샘플로 걸려서 한 번 걸리면 그냥 아웃. 그럼 바로 없어졌는데 실제로 없어졌어요. 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서 얼마든지 처벌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아시니까 이거 바로 넣자는 거예요. 야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겠다. 걸리면 그냥 안 봐준다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좋은 저는 아이디어고 방식인데 그러니까 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요. 미국에서는 그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잖아요. 근데 걸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미국에는요. 우리처럼 막 그 뭐 카메라 안 달아요. 속도기 안 달아요. 안 달아도 다 지켜. 한 번 걸리면 끝장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한 5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서 막 카메라 엄청 달아놨어. 야, 이거 자, 의미 있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쓸 거냐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뭐 한 1km 가면 또 과속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걸렸을 때 한 5만 원 낼 거냐. 아니면 그런 거 다 안 해. 한 번 걸리면 1,000만 원 내. 자,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할까요? 그러네.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아는 거죠. 사람들은 심리. 그렇죠.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은 저는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가 이제 믹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결국엔 그렇게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지도자는 그래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미는 게 아니라 지켜라. 그러니까 끌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엄청나게 센 책찍과 아니면 인센티브다. 당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징벌을 어떻게 하냐면 80년 막 100년을 먹여버려요. 걔 있잖아. 권모식이 있었잖아. 그 옛날에 뭐 삥삥 돌잖아. 나라별로 막 돌았던 애 있잖아. 걔 저기 권모식. 테더 루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미국은 그냥 무기징역이 아니고 그냥 100년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누구나 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늘 봐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1,000명 했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시장이 이제 긴장할 거예요. 왜 집행 의지가 진짜 있으니까. 네. 아 좋다. 예, 그다음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게 두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쪼개기 상장하면은 예. 그동안은 주주들 뒤통수 치면서 오너들만 그 달콤한 열매를 떼갔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 회사 분할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도 의무 배정해. 이런 거 LG 엔솔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너무나 좋은 얘기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하겠다 이게 네 번째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이 정부 들어서는 지금 휴전선으로 아파트 헬기를 넘나들면서 전쟁을 획책하고 이랬잖아요. 진짜 안보 리스크가 현실이 됐어요. 그런 일만 없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이 네.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긴 돌아온다 이런 얘기고 이게 참 중요한데 저 PBR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딱 청산하면 이게 지금 주가 시총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이걸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0.8이에요. 근데 PBR이 0.1, 0.2 수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쓰레기 주식 같은 것들도 예, 예. 퇴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솎아내자. 퇴출 규정 제대로 집행해서 솎아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가 볼 때 5,000포인트를 말씀하신 그 로직이에요. 아니 저거 속가내면 뭐가 좋아집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셋이 한 주식이라고 해볼게요. 예. 이광수 주식회사, 박시영 주식회사, 박시동 주식회사 세 개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시총은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 대충 평균 내면 여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퇴출돼야 될 마땅한 지금 쓰레기 주식이 됐어요. 근데 퇴출이 안 되고 있어. 근데 과감하게 저를 떨궈 냈다고 해볼게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시총이 평균이 달라지는구나. 그렇지 시총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그럼 이제 100만 원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주식이 갑자기 150만 원, 150만 원이 되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PBR이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는 1.6까지만 올라가도 당연히 주식시장도 매력적이 되지만 이제는 그 시총에 들어온 돈을 나눠 갖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이 올라간다. 그러면 3천, 4천, 5천은 저절로 간다는 로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5가지를 합치면 5천 시대 열 수 있다. 그러면 그날 무슨 이렇게 센터장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네네. 뭐 사장단이 아니라 실제로 맞습니다. 그 회사의 가장 핵심 네. 간부들하고 했는데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좀 뜨끔했대요. 왜냐하면 네. 거기 거기 이제 좌장격으로 있는 게 분이 금융투자협회 회장이에요. 협회장. 제 전 직장이 금투협회 회장, 금투협 아닙니까? 회장이 나오시고 계신데 네. 갑자기 이재명 대표님이 싹 얘기하면서 아니 주식시장 살리고 소수주들 도와주고 우리 시장 선진화하는 키가 뭡니까? 상법 개정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자고 그럴 때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쓱 찔러서 얘기하더라고요. 협회장한테. 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뜨끔해가지고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쇼츠로 엄청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한 방 먹었다. 그런 좀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둘째는 틀린 얘기 하나 없더라. 그리고 실제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네.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해박하더라. 그러니까 뭘 가르칠 사람이 아니고 이제 시장의 발전 단계를 그냥 최상단에서 논의하면 되는 대통령이 들어오는구나. 약간 이런 평가입니다. 예. 그 센터장들이 저랑 다 그러니까 동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쨌든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 이제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되게 리스닝이 좋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자리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항상 사람들이 자기 말만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고 리스닝이 되게 좋더라.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적으로 느꼈다. 그 말이 전 가장 좋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5가지 기본 행동 원칙을 이제 밝힌 것 이외에도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우리한테 지난번 우리 이제 회원의 날 행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비교하면서 금융자산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자산 구성에 있어서 금융자산과 이 비금융자산의 어떤 비중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우리는 거의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부동산에 다 쏠려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바꿔야 한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이 주식이 5천 시대를 가려면 아까 5가지 이외에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 얘기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공약은 이제 기업을 중심에 놓고 네.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일종의 채찍을 통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센티브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 투자에서 좋은 점을 사실은 가져야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의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제 드린 말씀인데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 때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특히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아냐? 네. 그거는 뭐 남북과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리스크라든가 이게 아니고 뭐 재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게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가장 할인 요인이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그런데 그 안 사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안 사는 이유는 부동산으로 다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해서 돈 벌면 집 사야지. 그렇죠. 안정적 자산이라고 생각. 이거는 근본적으로 살려고 한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그 나라의 주식 시장은 안 돼요. 네.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단축시키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도를 높여야죠. 부동산보다. 그렇지. 수익률이 좋아지면 그리고 안정적이면 바뀌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산을 왜 부동산에 맡겨요?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 세금도 덜 내줘, 뭐 수익 가격도 막 올려주죠. 이러니까 굳이 내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뭐 70%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한국 주식이 어떻게 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금융 자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과 부동산 정책과 이 금융 정책이 같이 고려를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그러겠네. 얘기해야 진짜 일종의 주식시장 활성화다. 그리고 저는 이런 뭐 대담한 혹은 용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많은 기업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형성되거든요. 네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1980년대 도입된 401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산 연금이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이라죠. 네. 연금 자산을 강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하고 똑같았어요. 부동산 사고 뭐 땅 사서 돈 벌고 막 이랬는데 사실 그 시대가 이제는 점점 가고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정부가 과감하게 이제는 무조건 주식 투자해. 그러면서 강제로 투자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인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큰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뭐랄까. 그럼 뭔가 혜택을 줬나요? 주식으로 투자하면서? 그럼요. 인센티브를 줬다. 그렇습니다. 세금도 인하해주고 거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고 이런 이제 정책 변화가 같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때 뭐냐면 401K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업이 또 거기다 돈을 태워주고 그래서 개인 자산을 같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또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네. 또 기업은 또 투자를 확대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거든요. 그런데 전 출발점이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사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동산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또 국민연금의 역할도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뭐냐면 사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어떤 주주 행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애플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퀘스천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해서 네.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하고 해서 배당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관여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애플보다 높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일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대주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연금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요. 상장사가 한 2,400개 되는데 네. 국민연금이
1, 2대 주주인 네. 회사를 추려보면 한 270개에서 300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회사는 죄다 국민연금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동안은 재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연금이 나라 돈 가지고 막 지분 매입해가지고 그러면 다 사면 이게 연금 공산주의, 연금 사회주의지.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자본주의를 하려면 연금 너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돈만 태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립 투표를 하는 게 자본주의에 맞는 거야라고 사실은 잘못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연금도 그랬고. 그런데 진짜 그럼 중립 투표만 했느냐? 있으나 없느나 영향을 안 주는 투표를 중립 투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물산 맞아. 합병할 때 네. 정유라한테 말 받고 맞아요. 압력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연금 손해 보고 엄청나게 사실 삼성이 특혜되는 표결할 때 찬성 넣었어요. 맞아요. 결국 중립 투표도 아니고 재벌들에게 유리하고 주식시장 같이 떨어뜨리고 소수주주들 뒤통수 치는 표결은 또 앞서서 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뒤집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국민연금 스스로도 연금 자산을 올리고 한국 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 내지는 정책 의견 개시 충분히 하면은 이것도 역시 시장 개선에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법 개정 사실 하지 않아도 돼요. 연금이 막 대주주로서 저 정관 고쳐 이렇게 하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그거는 이제 법으로 뭐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아니까.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실 주식을 많이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불법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대주주가 어떻게 횡포를 합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관심이 많아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뭐 하나는 그냥 야구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나 그러니까 야구. 하나 요즘 2등입니다. 그게 잘 나가잖아. 이거는 이광수 대표님이 평소에 늘 하던 지론인데 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이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해제했어요. 네. 집값이 어떻게 됐대?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집값이 바짝 올랐는데 저 부산에 있는 분, 저 광주에 있는 분, 목포에 있는 분도 이걸 다 알아. 야 오세훈이가 그렇게 됐대. 왠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시장과 자기와 늘 싱크가 맞춰져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아까 우리 한화 갑자기 뭐 유상증자하면서 주주들 뒤통수를 친다든지 뭐 두산이 작년에 이상한 기업 합병을 하면서 주주들 뒤통수 친다 그러면 잘 몰라요. 거기에 있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만 뚜껑이 열리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불법인지 잘 모르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것만큼 그 주식들 많이 갖고 계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 계시고 그게 내일이야 이렇게 싱크가 딱 맞춰지는 순간 그렇지 폭발하지. 이렇게 못하죠. 그렇지. 예. 그 언론이 또 제대로 보도도 많이 안 하잖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주주들 뭐 광고 받아갖고 먹고 사는 데들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또 강조하는 지점이 뭐냐면 시민들이 투자하려면 이제는 투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가 되게 일방적이에요. 기업을 위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사 만들어서 정보 제공하자니까. 사모펀드도 만들고 싶어.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아요. 예. 정부에 대해 조언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네. 좋아질 일이 너무 많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거 장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세미나 할 때 한번 보여드린 건데 뭐냐면 보세요. 이제 한국의 비금융 자산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거의 75% 평균적으로 75%가 된다는 거죠. 진짜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 사례가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이 전부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절대 주식시장도 좋아질 수 없고 개선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적어도 6대4 정도까지는 빨리 바뀌어야겠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그래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가면 네.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은행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깜짝 놀랐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그러니까 은행이요. 은행이 빚잔치에서 버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국내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그냥 돈놀이 하면 되죠. 안전빵 하지. 은행에도 돈놀이 하는 거지. 저 표만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 뭐 룩셈부르크인 줄 알겠어요. 예? 그 면세구역 있잖아요. 거의 그 나라예요. 예. 은행만 있는 나라. 예.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도 딱 보니까 은행만 돈 버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주식시장이 되겠습니까? 은행 또 주가는 그렇게 팍팍 오르지도 않잖아.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배당도 뭐 자기들끼리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 완전하게 자본주의로 가려면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남는 이익을 확실하게 저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그래야지. 자본주의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죠. 근데 또 올라가는 걸 제대로 그럼 사회 이익으로 환원도 못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이러니까. 또 은행이 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부실돼 갖고 하나 네네네. 자빠지면 거기에 물려 있는 애들 많잖아. 그렇죠. 한 번씩 휘청휘청거리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돈은 그쪽으로 몰고 편하게 장사하도록 하고 그나마 또 확실하게 자본주의적으로 푸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은행 주식이 오르면요 그 나라 증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산업이 안 되고 그 나라가 지금 구조가 뭔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맞습니다. 야. 은행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다. 이재명 정부가 5천 시대를 쫙 가잖아? 그러면 은행 주식보다는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낫겠네. 당연합니다. 바로 이렇게 알아듣잖아. 당연하죠. 고현준 보고 있나, 고현준. 자, 이 말씀 하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사실 아실 거예요. 청와대까지 계셨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이건 거의 진리야라고 하는 몇몇 투자 격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네. 새 정부가 바뀌었다. 네.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 글자 한 글자 마침표까지 쉼표까지 다 읽어라. 종이가 뚫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 기조가 보인다. 거기에 무조건 투자해라. 그러면 된다. 왜? 정부의 정책과 돈이 글로 가니까. 나는 사실 기존을 아는데. 자, 그런데 시세를 몰라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엉망진창이 된 게 윤석열 정부. 그렇지. 뭐 하는지 모르는 정부가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적어도 막 이런 게 뭐 이제 우리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뭐 AI를 뭐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진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왜 투자 안 해서 적극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제 만화방에서 공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그 얘기는 좀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들 조금 이따가 한번 네네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자료 있으면. 그래서 설명하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기업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박시영 대표님이 뭐 PBR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PBR을 잠깐만 이제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PBR은 저렇게 ROE 곱하기 PER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게 제가 밑에다 이제는 표시해 드렸는데 이제 핵심은 저 ROE가 높은 회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ROE가 높아지려면 자기 자본 이익률. 그렇죠. ROE. 네. 그러니까 순자산이 작거나 네. 아니면 순이익이 높아지면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노력을 하는 회사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는데 결국엔 좋은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내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 계산식에서는 순자산이 증가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ROE가 높으려면 그러면 그렇죠. 이익이 높여야지. 이익을 버는 걸 뭐냐면 배당이라든지 그래서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주주 친화적으로 가면 ROE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저 순자산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럼 ROE가 올라가고 그런 PBR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퍼 있잖아. PER. 저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높고 낮음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신경 썼는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성장 능력이 있다든가. 네. 그러면 퍼가 별로 안 좋아도 괜찮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일단 기업을 보거나 할 때는 저 시가총액은 사실은 기업이나 뭐 정책이라든지 저걸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시장에 맡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기업이 노력한다고 해서 PER을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업이라든지 정부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저 ROE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 핵심은 저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실 때 기업에 투자하실 때도 저 ROE가 높아지고 그리고 높은 회사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짚어봤고 주식 얘기 혹시 더 보탤 얘기 혹시 있습니까? 주식과 관련해서? 없으면 부동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옵니다. 세금으로 잡았던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제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징벌적인 어떤 종부세라든가 등등 이걸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징벌적인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속세 완화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던 국부펀드, 국민펀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이런 표현들도 쓰더라고요. 성장을 통한 이윤 공유형 분배단 말도 쓰던데 과거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문재인표 경제정책인데 좀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도 지난번 이광수 대표 누누이 강조했던 AI 시대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원전은 그대로 두고 신재생 에너지 쪽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다. 원전을 축소하지 않은 선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보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공약이 이렇게 완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네. 신문 기사나든지 네.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뭐 전체적인 기조는 말하는 것처럼 실용적인 정책. 네. 그러니까 굳이 어떤 정책을 목표를 갖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실용주의라는 그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수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뭐 쥐 잡는데 그게 까무나 그게 뭔 상관이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맞춰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누군가 뭐 이게 보도에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이걸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사에 의하면. 네. 근데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가 아니고 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러면 세금으로 아예 그냥 집값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세금을 잘못 설계한 건지. 나는 뭐 이광수 대표가 누누이 들어서 네. 그 인센티브 방향 일가구 실거주자 위주에 그렇죠. 그게 확 쏠리더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방향 전환은 좋은데 여기에서 어떤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거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주식 얘기할 때도 제가 부동산 얘기했죠. 네. 한국의 뭐 내수를 증진시키겠다. 핵심은 뭡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서 다 자산이 묶여 있는데 무슨 소비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쓴다. 핵심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왜 못 낮추고 있냐고요. 부동산 때문에 낮추면 부동산이 또 막 투자 열풍이 불까 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전부 다 부동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단 부동산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잘 준비해서 이런 어떤 연결된 고리를 그리고 문제점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두 가지 방향성이다. 네. 정책의 정책의 방향성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인센티브로 움직여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네. 지속 가능. 그렇죠. 그게. 그래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 신뢰를 하고 그 정책에 끌려가요. 좀 있으면 또 바뀌겠지. 이러면 그러면 누가 그걸 끌어갑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네. 그런데요, 인센티브 정책은요, 정권이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어도요, 유지가 가능해요. 그렇지. 함부로 없애지 줬다가 뺏어봐. 난리 나지. 누구든 못 뺏어. 그치. 그게 예를 들어서 네. 국진도 못 뺏어요. 그치. 인센티브를 어떻게 뺏을 건데. 아니, 표 날라가는데. 북집은 해체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조금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네.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주소지 제도. 아, 그거 나왔었죠. 를 일단 지금 그 캠프에서 그 성장과 통합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공식 정책은 아닌데 예, 아이디어 예, 차원에서 맞습니다. 아직 대표가 또 캠프가 이거 우리 공식 공약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나온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주소가 지금은 하나인데 두 개를 두게 하겠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인데 주소가 두 개면 한 주소에 걸려 있는 거는 한 가구, 또 한 주소는 또 1주택. 그러면 자연스럽게 2주택까지는 중과세가 면해지는 건데 이걸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혹시 이제 지방 부동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아직 공약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논의가 될 정도면 굉장히 그동안 우리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좀 진보 쪽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얘기들을 과감하게 터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늘 세금으로 잡았던 얘기들. 근데 우리가 그 실패한 걸 분명히 아는데 일단은 나오는 게 세금으로 못 잡는다는 거 우리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공약이 나올 건데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강성 진보 계층에서 오히려 이게 뭐야 개혁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오히려 이 실용성에 대해서 이념의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면은 네.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책적인 효용성으로 접근하는 거라면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선입견을 갖고 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난번 이 얘기를 예. 또 이건수 대표가 조금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몇몇 뭐 지방의 어떤 뭐 군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게 낫다. 뭐 그 말씀도 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복잡하게 가지 말자. 네. 얘기도 한번 네.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요즘에 뭐 지분형 모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 이게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뭐 서울시의 토어제 해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저는 큰 뭐 경제나 정치적 차원에서도 어쨌든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값이 막 또 크게 오르면 막 블랙홀처럼 다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금융당국에서 어떤 거를 논의 중이냐면 그러니까 잠깐 한번 보실래요? 네. 마지막에 이거 신문 기사를 이제 한 건데 마지막 표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가계 대출인데 네. 최근에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가계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정책 대출이 막 밀어내면서 그때 집값을 떠받쳤거든요. 근데 이 가계 대출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임계치에 도달하니까 네.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지금 들고 나왔냐면 밑에 보시면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네. 1억 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거기다 대고 40%는 대출해 주고요. 50%를 결국엔 정부가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예를 들어서 같이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으로 누군가는 10억 원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조건이 뭐냐면 집값이 2억 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전부 다 책임입니다. 야, 뭐야 이게? 떨어지는 건 전부 다. 그럼 무조건 안 떨어지게끔 높이는 정책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하나 뭐냐면 이러면 누가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사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방 경직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 오르는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오르는 것만 먹잖아요. 그럼 누가 집을 안 사겠냐고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검토한다는 얘기지. 아니요. 6월부터 지금 예를 들어서 모델로 시행한다는 거잖아요. 미친놈들이네. 근데 진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뭐냐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집값이 2억이 오르면 1억씩 나눠간다는 거 아니야? 네. 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발상은 이거예요. 자,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가 집을 못 산다. 그 불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럼 우리 같이 사자. 대신 오르는 거는 나눠 갖고 떨어지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래 문제 이거 그러면 대선 때 젊은 층들 표 의식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압박 넣고 만든 건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젊고 청년 세대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떨어뜨릴 예.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는 계속 올리려고 하네.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그 투기 광풍을 만들 때 네
들어가는 돈은 1억만 있으면 돼. 그럼- 부채질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들어와. 누가 이 아파트는 엑시트할 거 아니야. 여기다 팔 거 아니야. 누가 팔겠습니까? 결국에 그 집값이 계속 올라서 지금 엄청나게 빈부격차 커진 상황인데 여기다 또 팔아요. 근데 그 짐을 그 불확실성을 다 정부가 또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청년한테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조건이 무주택자. 있겠죠. 무주택자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만약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는 주체를 못 할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그러겠는데? 네. 야 이거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계속 오릅니까? 만약에 떨어지면요. 그럼 정부는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이제 이광수 대표는 올해 연말쯤에 하반기에 네. 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거는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부동산 권력들이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거 플러스 대선 때 뭔가 청년층의 표심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폭증하면서 집값이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럼 폭등하면 나중에 이제 폭락할 수도 폭락하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는 빚더미 되고 한국은 진짜 또 다른 서프라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손을 대할 거 아니야. 이건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요즘에 알박기도 문제도만 인사 알박기뿐만 아니라 정책 알박기를 하네.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음모도 있냐 보면 이것 때문에 부동산으로 발목 잡아서 민주당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 진짜 중요한 문제네. 이거. 예, 이거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이거 반드시 막아내. 이거를 여기 쇼츠로 돌려야겠다 이거. 예. 그리고 실제로 도입되면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니까 네. 답이 없어서 예. 추진이 좌초됐던 안인데 이걸 도로 들고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분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야 청년층한테 뭐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래. 그럼 은행에서 LTV 뭐 70이니 몇십에 걸려 있으니까 청년 애들은 그 나머지 만약에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이 10억인데 LTV 70으로 갔다. 그러면 너 3억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너 그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분으로 들어갈게. 너 LTV를 우회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리고 공공분양을 많이 해서 주택을 투기 시장이 아니라 거주가 보장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투기성 있는 주식 시장은 그대로 집값 시장을 내버려 두고 은행 접근이 안 되는 거를 대출 대신에 내가 지분으로 넣어서 들어가지만 사실상 정부가 은행에 모자란 역할 나머지를 다 채워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빚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진짜 지금처럼 빚으로 집을 사는 것도 문제인데 정부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 지분이에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너나 나나 같이 공동 투자해서 산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개인한테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집값이 올라도 사기 내려도 사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1억밖에 안 했는데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예를 들면 15억이 됐어요. 1억으로 팔아도 1억 넣어서 팔고 5억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뛰어들지. 이런 꿀 투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 자, 그다음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려가면 손해 보지 않냐? 천만에요. 나는 1억밖에 안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식 공매도처럼 짜고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정부하고 나 1억 넣었다 정부 네가 9억 넣어라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손해 안 보잖아요. 근데 시세가 10억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갈 것도 같아. 그러면 보통 내 집이면 안 팔죠. 지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박시영 대표하고 짜는 거야. 형이 8억에 사. 이러면서 매매를 던져 이쪽으로. 그렇지. 여긴 이익 차익 봤죠. 정부가 이익 손해 본 거예요. 그렇지. 나는 원금 1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가 사기 매매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교란돼요. 올라가는 거대로 내려가는 거대로 다 사기 매매가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주택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주택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당연한 경제 시장 논리인데 그걸 지금 이해 못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선택을 이제 공공이 책임져. 그러네. 이런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낫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국토부가 하나? 누가? 기재부가 하나? 금융위. 뭐 이런 데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다고 해서 지금 어디냐면 네.
지금 언론들이 막 받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근데 비판 기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1억 원으로 10억 원 산대 하면서 특집 기사가 막 나오면서 지금 이건 진짜 여론을 일으키고 있어요. MBC나 한겨레나 뭐 이런 데 때려야지.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심각하죠. 이 뭐 문제. 내가 정부 관계자면 어떻게 전화라도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네. 자, 원래는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이제 멤버십원들한테 선공개를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 땡긴 거고요. 네. 아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던데. 네. 이번 주만 그렇고,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 날 1시 반에, 네. 멤버십원들 선공개하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대중적으로 이렇게 업로드해서 공개합니다. 네. 자, 광고 하나 하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죠. 이번 광고는, 셀티아이 유산균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을 때 좀 오래 앉아 있는 편이십니까? 이광수 대표님? 영상은 먼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화장실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강력히 권합니다. 저 또한 해당됩니다. 뭐 오래 안 앉아 있나요? 약간 있어요? 있을 때 있고. 아니, 핸드폰 가져가면 보통 오래 있어요. 네. 대개는 그래서 전 자주 가요. 자주 가는 편에 네. 화장실 가는데 뭐 불편함 없으십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짱짱합니까? 자, 셀티아이 많은 분들이 알더라고요. 저희 그 네. 유명하더라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오픈 채팅방에 지금 미리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네네. 화장실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 오래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 오래 앉아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화장실이 즐거운 유산균이 바로 셀티아이입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죠. 셀로닉스가 연구 개발하고요. 18년간 꾸준히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은 대표 유산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유산균, 충분한 양으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셀티아이 유산균은 18년 동안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 14도 이하 냉장 관리를 철저히 해왔고요. 이중 보호 포장으로 먹기 직전까지 보호를 잘 했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 있습니다. 핵심 균주와 맞춤 균주 조성으로 나에게 맞는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셀로닉스 이 기업에서 ERP 기준이 약 66만 개 셀티아이가 소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66만 개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기준 네이버에서 리뷰 평점 5점 만점 4.9점. 대단합니다. 네. 검색하시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스틱 형태로도 있고 캡슐 형태도 있는데 캡슐은 뭐 조금 이런 형태입니다. 이거 드시면 효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좀 먹어보고. 무섭습니다. 아니 저번에 바로 효과 봤어요. 스틱은 아기용으로 베이비, 키즈, 어린이용 이런 두 가지가 있고 캡슐은 주니어, 골드, 그다음 50 플러스, 맘 이런 그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골라서 본인에 맞는 제품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유산균, 대표적인 유산균, 장이 즐거워지는 셀티아이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고 자,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 흐름을 보면 네. 아까 여러 가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 주식 네. 그 뭐랄까 업종이랄까요? 뭐 이런 방향들이 좀 느껴지기는 할 것 같아요. 벌써 유로우님이 증권주 화재주는 올라도 되죠. 근데 제 느낌에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예감에 증권주는 나중에 잘 될 수 있어. 왜냐면 주식 사는 사람이 막 늘어나면 증권주가 좋아지잖아. 되게 그렇잖아요. 원래. 맞아요. 맞죠?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제 고현준 보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일단 질문 나오셨으니까 유럽음이 질문. 증권주, 화재주는 올라도 되죠라고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증권 회사는 언제 돈 벌지? 거래가 많고 주식이 올라가면 수수료 늘고 하니까 그렇지. 일단 쉽게 돈 벌겠네. 그러면 주식시장 좋아지기 전에 미리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선반영주입니다. 아 지금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5천 갑니다라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네.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증권주가 안 올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부터 슬슬 반응이 온다 그러면 증권주를 먼저 한번 쓱 살펴보십시오. 야.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5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 5일 연속? 어제까지. 그렇게만 일단 살짝 말씀드려 봅니다. 유럽님도 또 추격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은 거야 지금. 근데 다만 네. 화재주는 언제 돈 벌죠? 화재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응. 화재주 올라간다는 거를 딱 픽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화재주는 어쨌거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나머지 이제 위험 그렇죠. 뭐 방지하고 예. 남은 돈으로 이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점프 뛰기는 어려워요. 화재주는 원래는. 그러니까 사고 같은 게 별로 없어야 하잖아.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죠. 그거보다 화재주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금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돈을 왕창 받고 위험 여기에 쓰고 남은 걸로 뭐 하게 해요? 남은 걸로 운용해요, 얘네들이. 그걸로 결국 고객 돈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금리에 금리였구나. 민감한 거예요. 아, 돈을 돈놀이 하는 거지. 돈놀이 그렇지. 그렇죠. 은행하고 비슷하구나.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재까지 나온 공약만 갖고 몇 개 섹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큰 틀에서 성장의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 모든 정책 기조가. 예, 근데 예. 저는 이게 당연히 맞고 근데 이제 저쪽에서 공격하는 건 그거예요. 아유 뭐 좌파인데 일부러 우클릭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당연히 실용주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지금은 좀 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수많은 정책을 낼 때 너 그 돈 어디서 나서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네. 그러면 늘 후보들이 뭐라는지 알았어요? 지출 조정해서 한다 그래요. 아 정부가 잘못 쓰는 돈 좀 조정하고 뭐 재정 조금 손보면은 돈 그냥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 지금 우리 3년 내내 관리수지 재정 적자 한 100조씩 나 있어요. 뭘 조정할 게 없어. 텅텅 빈 나라 공간이 공간을 비었다, 윤석열이 이제. 물려준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출 조정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성장을 통한 선순환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은 복지도 어렵고 뭣도 어렵다. 성장의 방점은 원래 찍지만 이제는 필수가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장 확장 위주로. 재정도 해야지만 예, 예. 성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 확보를 해야지. 그래서 일단 모든 공약의 방점이 성장에 찍혀 있는 건 그런 배경이 있다. 합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보시면 지금 돼요. 업종은 보니까 뭐 AI도 있고 다양한 K 컨텐츠들 그렇죠. 문화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방산도 있고. AI 100조 시대,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예. 했어요. 특히 이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원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그거 이제 유명무실화돼 있는 거. 나 제대로 하겠다. 대통령 직속이니까 내가 직접 챙기겠다. 그럼 이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인터넷이나 IT가 강한 나라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윤석열 때문에 순위가 6위까지 내려갔어요. 6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1, 2등하고 격차가 너무 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3강으로 올려내겠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 뭐 이런 거 GPI 칩 이런 거 GPU 칩 이런 거 못 사요. 비싸서 민간에서는. 근데 그거 국가가 사서 데이터 센터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공약이고 이 센터를 지금 현재 유치하는 지방은 이거 엄청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뭐 좀 난리던데. 아니 우리 지역으로 와라. 광주에서 예, 와라. 광주에 지금 부산에서 그럼요, 와라. 그럼요. 막. 다 그럼 왜냐면 새만금 여기도 땡기려. 그렇죠. 거기 있는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IT 업체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전문 인력들도 많이 갈 거고 하는 연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지방 소멸 대책과도 또 연관이 되고 이런 거 하면 AI 쪽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100조를 하겠냐라고 할 때 이제 돈이 모자라면 국민 펀드로 가겠다. 예, 예. 이게 사실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 그거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 예, 초기 TSMC 모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AI 쪽, 첨단 IT 쪽 다시 한번 열어가겠다는 방점 찍었으니까 그 관련주들 쭉 한번 흐름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후 악당이란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네, 네. 하면서 2040년인가 45년까지 석탄 관련해서는 맞아. 그 메시지 나왔어. 폐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린으로 가야 되겠죠. 그린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그린이 바로 또 그러니까 상한가를 어제 그 얘기 나오대. 상한가 못 탔다고 그린 관련해서. 뭐 당장 효과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커. 그렇죠. 진짜. 휘청휘청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흐름을 좀 짚어보시면 이제 공약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당연히 좋은 공약이지만 좀 현실성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좀 멀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대책이나 뭐 AI 대책이나 또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 이런 게 딱 나오면 이건 구체적이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살펴보시면 이게 주가하고도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이게. 관세 전쟁 지금 미국과 중국 그게 네네네. 또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좀 복잡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고래 싸움이 나면 새우등 터진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늘 그 최상목이가 수많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FTA 협상 이래로 최고 많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미국을 갔어요. 제발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뭐 전면전을 벌일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이 무기가 4개나 있다. 한 번은 경험이 생겼다는 거고 옛날에 한번 싸워봤잖아요. 둘째 무기가 많다 옛날보다. 히토류 수출 같은 건 이제 일도 아닌데요. 지금 이제 이런 공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야 중국의 반도체 공장 짓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중국도 이제 그런 압박 이렇게까지 머리 쓴다는 거예요. 야 미국한테 히토류 통제하는 건 당연하고 히토류 이제 우리나라 업체도 받으니까요. 만약에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의를 하고 오면은 니네도 우리 수출 물자 전략 물자 통제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야말로 새우등 고래 싸움 새우등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가 많이 생겼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이 인지를 갖고 있어요. 테슬라, 뭐 애플 같은 인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번째 시간이 중국 편이에요. 왜냐 인민들의 불만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이 옛날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 예상이 이제 점점 힘을 얻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오히려 피해에도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야 미국을 탈출하자. 당분간은 미국이 약세할 것 같아.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앤드 그래서 우리가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현재 미국이 일단 좋지 않아. 일단은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좋지 않아요. 이 세 개가 지금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셀 아메리카 아니냐. 이거 50몇 년 만에 나타난 현상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이 전쟁이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버티다 일단은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어요.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야. 나 매드맨 아니야. 라고 하면서 파월 강제 해임시키지는 않을게.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일단은 얘기했고 시장이 너무 걱정하니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매드맨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파월이 잘해서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그래도 독립적으로 금리를 통제해줘야 미국의 채권이라든지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될 텐데 트럼프 입맛에 맞게 파월이 잘리고 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건 미국 시장은 이제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돼. 이걸 걱정했는데 강제로 잘릴까 봐. 근데 일단 파월 해임은 안 시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145% 관세를 물렸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45%까지 물릴 수 있다는 문서가 일부러 슬쩍 흘린 적도 있었어요. 진짜로 게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나오다가 이제 유화적인 멘트가 나온 게 뭐냐. 대중국 관세가 낮아질 거야. 다만 제로까지는 아니야.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파월 안 잘라. 그리고 관세 낮출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발 시진핑 전화 좀 해. 일단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일단 한숨을 조금씩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떨 건가라고 해서 지금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확률 3가지만 볼게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유지한다 낮춘다. 확률 2개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상대 관세 25% 있는 거를 유지한다 낮춘다. 이렇게 해서 확률 조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 이거를 현재 시뮬레이션 돌려본 리포트가 한 금융기관에서 나왔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런 신호가 오면 최상무이 가서 할 얘기가 많은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중국과의 변화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협상력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최상목이나 그 산자부 장관한테 가장 중요한 전략은 침대 축구 전략이에요.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끌고 니네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 나는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본국에 가서 설명하고 새 정부 오면 잘 얘기할게요. 이러고 도망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 대규모 협상단을 가지고 갔다는 게 일단 문제예요. 뭐냐? 의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둘째는 뭐냐? 원래는 관세 대 관세로 붙어야 되는 테이블에 지금 얘네들이 끌고 간 부서보세요. 농림 뭐 산자 다 끌고 갔어요. 모든 부서를.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테이블에 올린 거 있죠. 근데 원래는 관세를 올려야 되는데 방위비 올렸죠. 알래스카 올렸죠. LNG 올렸죠. 조선 다 올렸잖아요. 그럼 그거는 왜 한 테이블에 논의하세요?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이렇게 빼야 정상인데 그 논의의 카운터 파트가 되는 공무원들 다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그 테이블 안에서 원스톱 쇼핑은 응대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위험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그러면 돼요.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관세 요거만 변수가 아니라 네. 지금 미국 가서 최상목이 어떤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럼요. 영향이 네. 완전히 달라지기 네.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시점에서. 적어도 지금 중국이 버티는 것도 버티니까 이 속이에 약간 유화적 메시지 나오면 또 구경하니까 시간을 벌써 버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계속 버티면서 다른 나라들이 내세우고 있는 최선의 효과다운 걸 보고 우린 그거보다 더 잘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막 네.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왔는데 4월 뭐 5일에 뭐 그 이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내가 전 세계 60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다 때릴 거야 이러면서 막 판넬 들고 와가지고 막 얘기 한국은 25%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거를 발표하고 4월 9일이면 이거 발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금융시장이 대폭락을 했는데 특히 주식시장은 그 전주부터 경단위로 빠졌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주식시장 다 빠지잖아.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4월 9일 날 발효되기 직전에 갑자기 내가 90일 유예한다라고 환불 꺾었어요. 이거 왜 꺾었냐면 채권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꺾었어요. 그럼 채권 시장은 그럼 왜 흔들렸냐? 아시아 시장에서 미국 국채 투매가 일어났다라는 루머가 쫙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닉셀이 일어나고 막 마진콜이 일어나고 연쇄 반응이 오니까 이거면 미국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 이건 국가 위기다. 미국이 뭐 36조 달러의 국가 빚이 있고 뭐 1년에 이자를 몇 조를 내고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래. 금리가 요만큼만 올라도 큰일인데라고 해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그 위기에 굴복해서 상호관세 유예를 껌뻑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 원인을 따지고 돌아갔을 때 아시아에서 이 미국 국채를 던진 게 누구야? 처음에는 중국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봤지 네가 우리 건드리면 우리도 이거 흔들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네. 이건 대표님이 여기서 그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국이 실제로 그거 못 던져. 던지면 중국도 망해. 그래 그 얘기했어. 예,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중국이 던졌든 안 던졌든 던졌을 거라는 단서만 나와도 그걸 확대 포장해서 베센트 같은 월가 금융통이 봐봐 위험하잖아 이렇게 트럼프를 협박하기에 충분한 소재로 활용됐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분석까지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진범이 밝혀졌어요. 중국이 던진 게 아니라 일본이 던진 걸로 확인됐어요. 일본이 그 주에 30조 정도의 미 국채를 던진 것으로 현재. 왜 던졌습니까? 그렇죠. 이제 왜는 이렇게 일단 시장에서 정석적으로 분석해요. 하나는 뭐 일본 은행이 리밸런싱 한다. 뭐 하나만 한 얘기죠. 또 하나는 조만간에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차피 엔캐리 청산이 되는데 미리 청산의 일환으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정해진 수순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그냥 뻔한 분석인데 거기까지고요. 이제 시중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음모론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럼프를 누군가는 멈췄어야 돼요. 미국 내에서도. 상호관세 꺾어야 돼요. 아무리 협박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주식시장 떨어진다고 협박해도 말을 안 들어. 채권시장 떨어진다고 말하면 듣겠지. 이게 급소야. 그러면 누군가가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일본을 통해서 작동시킨 거 아니냐. 근데 일본은 지금 트럼프한테 알랑방구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멈출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오케이. 이렇게 모종의 한 라인이 북치고 장구친 게 아니냐라는 설까지 나오는 건데 그 무엇이 됐든 일본은 셀 아메리카에 동조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팔았으니까. 근데 둘째 만약에 그런 어떤 베센트나 월가의 음모에 조금 조연으로라도 모종에 기여를 했다면 이건 트럼프를 배신한 거잖아요. 아니 보니까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되든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트럼프 고립 전략이야. 혼자 남아서 혼자 다 돌아서서 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면서 재밌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자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님이 새 정부 들었으면 R&D 과기예산 중요하게 지원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전력이 계속 주시가 된다고 전력 전선 각종 소비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방산 AI 전부 전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경수 대표님. 그렇습니다. 특히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력이 이렇게 충분한 그렇게 상황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전력의 믹스도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수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좋아진다는 건 전력 소비도 증가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력 분야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님 지금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 이유가 미국 부채를 줄이려고 이런저런 정책 다 가져다 붙여보는 건 아닌가요? 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가 너무 크니까 관세로 수입 잡으면 될 거 아니야. 뭐 등등등 이런저런 일을 하면 결국 재정 적자가 둔단 말이야.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 최근에 그 부산 쪽 뭐 민심 들어보니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먹힌다는데. 그러니까 부산에 뭐 이런 지형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 전에 이제 산업은행 뭐 이전 여부만 계속 그 논란을 좀 벌였잖아요. 민주당이 그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막 민주당 막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좀 있잖아요. 여의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뭐 부산 내려간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그건 뭐 그거는 바로 할 수 있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뭐 무조건 땡큐죠 사실. 그래서 반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네. 들었습니다. 그게 실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더불어 하나 세트로 더 나온 게 이제 우리도 뭐 가정사는 가정법원으로 예. 행정지는 행정법원 이렇게 별도 법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뭐냐면 이 해양보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선박사고라든지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따로 다뤄야 되는 쪽으로 사실 전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사법원을 따로 별도로 설치하는 공약을 냈고 그것도 해수부 이전할 때 부산에다가 하겠다. 이게 세트로 이게 부산 공약으로 나온 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 예를 들어서 부산만 봐도 무슨 얘기냐면 그 고령 세대가 굉장히 많이 많죠, 증가하고 많죠. 있고 네. 그리고 인구가 사실은 줄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방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 이제 공약도 나오는 게 해정시 그러니까 세종시 라든가 충남 지역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반향은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GNC 무리님이 추가 매수할 시점으로 적절한지 지금 타이밍이 궁금하다고.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시장이 좀 출렁거려서 영향을 받은 건데 저는 점차적으로 안정될 거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에이전시를 얘기할 때도 그냥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빠지면 조금 더 사보고 뭐 그다음에 오르면 좀 덜 사고 이런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엄청난 자산을 넣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비를 줄여서라든지 아니면 투자할 자금을 꾸준하게 투자하셔서 배당을 받아서 또 재투자하고 복리 투자하는 방식을 하시면 뭐 지금도 좋은 시점이고요. 회사는 개선되고 또 있어서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경제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계속 뭐 미국 그 경제 상황이 몇 개월간은 계속 이런 상태에 혼란한 이런 상태가 좀 몇 개월 지속이 되다 그다음에 뭐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미국 경제는 굉장히 단단하다. 네. 예,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제를 신뢰하는 거고 미국의 경제를 신뢰한다는 건 어떤 거고 동일하냐면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 그거를 제가 뭐 좋고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지면 그냥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 채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미국의 주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 부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여기서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부가 준다고요. 그게 어느 나라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뭐 미국의 경제가 좋고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세계 경제의 장기적 전망 변화를 볼 때 일시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크게 변동성을 만들지만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렇게 충격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세종시 부동산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행정수도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랐지 않나요? 세종시는 이미?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또 저런 이슈가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좀 알고 있었던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흥미로운 거죠.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대전 가서 세미나 하거든요. 예. 충격적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몰리는. 엄청 많이 몰리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는 거 아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 뭐 신문에도 나오고 그럼 이랬는데. 핵심은 이광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세종시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 또 살려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이슈가 생겨서 뭐 당분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세종시가 좀 오를 것 좋아지지. 같은데? 저도 좋아질 좀 오를 가능성이 거라고 봐요. 커 예. 예. 앞으로 뭐 세종 그 집무실 문제 그게 이제 국회 이전하고 청와대 이전이 남아 있는데 그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 했죠. 그 제2 집무실이 아니라 원래 집무실, 그다음에 관사, 뭐 국회 본원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기 내에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나 뭐 이럴 때 세종시로 옮겨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결국은 세종시로 갈 수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이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자,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원래 목요일 날 1시 반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하니까요. 그 시간 좀 비워놓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수요일 날 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